5천년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이 단 10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840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순간부터 중국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아편에 찌든 국민들과 외세에 짓밟히는 굴욕의 시대가 시작됐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내전과 학살,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고 지금도 그 상처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에서 식민지 직전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초강대국으로 부활했는지 그 처절했던 현대사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세기 초반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청나라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고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비단과 차, 도자기를 갈망했죠. 하지만 청나라 조정은 서양과의 무역을 극도로 제한했는데 외국 상인들은 광저우 항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겨울에는 무역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이런 제한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서양의 영향력이 자국 문화를 침해할까 두려워했거든요. 문제는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만으로도 영국 정부 수입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상품 수요가 높았는데 중국은 영국 제품에 별 관심이 없었죠.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아편을 만들었고 이걸 중국에 밀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편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중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은이 빠져나가면서 무역 흑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1839년 도광제는 임칙서를 광저우로 보내 아편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키라고 명령했죠. 임칙서는 3월까지 약 110만 킬로그램의 아편을 압수해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는데 영국 상인들은 파산했고 영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됐습니다. 영국 선원 2명이 중국 마을 사람을 살해했는데 영국 정부는 그들을 중국 당국에 넘겨 처형당하게 하길 거부했거든요.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고 중국은 영국의 압도적으로 우수한 해군력 앞에서 계속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됐는데 중국 정부가 영국에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홍콩서를 영국에 할양하며 5개 항구를 무역에 개방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중국인들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는 여러 협정 중 첫 번째였는데 중국을 굴욕시키고 착취한 합의였거든요. 전쟁의 여파로 청왕조에 대한 주요 내부 위협이 양조되고 있었는데 바로 태평천국의 난이었습니다.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이 내전에서 죽었죠. 1814년 홍수전이라는 소년이 태어났는데 그는 과거 시험에 3번 실패한 후 정신적 붕괴에 빠졌습니다. 그는 천국을 꿈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의 형제라고 믿게 됐죠. 홍수전은 배상회라는 종교운동의 지도자가 됐고 1850년까지 수만 명의 추종자를 가졌습니다. 청왕조는 꾸준히 성장하는 사이비 종교를 두려워했고 1851년 1월 배상회는 빠르게 무장했고 7천 명의 청나라 병사와 싸워 승리했거든요. 1853년 3월 홍수전의 군대는 50만 명 이상의 병사로 난징을 공격했고 13일간의 무자비한 전투 후 도시를 점령하고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동왕 양수청이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불법화하고 남녀의 사회적 평등화 같은 개혁을 시행했죠. 하지만 1856년 양수청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그릇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한계를 넘었고 홍수전은 그와 그의 모든 추종자, 친척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개월 동안 2만 7천 명의 민간인이 대량 처형으로 죽었거든요. 한편 제2차 아편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1856년 에로호라는 영국 등록 선박의 중국인 선원들이 해적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과의 전쟁에 뛰어들었고 1858년 연합군이 광저우를 점령했죠. 1860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됐는데 중국 제국의 최후의 일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편 합법화였죠. 2차례 연속된 아편 전쟁에서의 대규모 패배는 청왕조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태평천국의 난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서양 국가들이 청나라를 지원하면서 태평천국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청나라는 태평천국 왕국을 완전히 포위했고 수도 난징만 남았죠. 홍수전은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잡초를 섭취한 결과 1864년 6월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난징으로 진군해서 남아있는 모든 태평천국 지도자를 죽였고 수천만 명의 죽음 후 전쟁은 청왕조의 승리로 끝났거든요. 불안정한 세월에
부패가 만연했고 청왕조는 강력한 중앙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중국 동쪽에서는 점점 더 현대화된 일본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메이지 천황 아래 일본은 빠르게 강화되는 군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한국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1894년 청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공식적으로 전쟁이 선포됐고 중국이 일본보다 4배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제국은 현대화를 훨씬 더 잘했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는데 중국이 대만을 할양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일본에 막대한 양의 양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청일전쟁의 여파로 청왕조는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1910년 한 해에만 285건의 반란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왕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죠. 한 운동이 나머지와 두드러졌는데 바로 혁명동맹이었습니다. 순원 박사가 이 단체를 설립했고 1911년 10월 11일 첫 공격이 시작됐고 우창에 주둔한 신군이 총독의 거주지를 공격했습니다. 반란은 계속 커졌고 수원이 외교 여행에서 돌아와 임시 공화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청왕조는 거의 패배했고 왕실과 황제는 1912년 초 왕위를 퇴위했습니다. 수천 년의 왕조가 중국이 현대 시대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막을 내렸거든요. 순원은 대통령직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겼지만 1915년 말 위안스카이는 스스로를 중국의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1916년 3월 퇴위했고 6월에 죽었는데 중앙정부가 통합되지 않은 불안정한 공화국을 남겼죠. 이어진 것은 1916년부터 1928년까지 지속된 군벌 시대였습니다. 중국은 심각하게 분열됐고 순원은 남부엔 혁명정정부를 수립했는데 이제 국민당 KMT라고 불렸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 즉 CCP도 창설됐죠. 두 정당은 1922년 동맹을 맺었지만 몇 년 후 피비린내 나는 중국 내전에서 서로 싸우게 될 터였습니다. 1925년 순원이 암으로 급사한 후 장제스라는 장군이 통제권을 잡았고 떠오르는 공산당을 길들이고 싶었습니다. KMT가 군벌들을 물리치고 주요 도시를 되찾은 후 장제스는 공산주의 조직자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예가 상하이 학살이었죠.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숙청됐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농촌 농민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산주의의 진정한 영혼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오의 계획이 우세했고 다음 몇 년간 그는 중국의 외딴 지역에서 혁명을 조합할 수 있었거든요. 1930년대에 제국주의에 이끌린 일본인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만주 침공은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습니다. 1934년 CCP는 대장정으로 알려진 주요 전술적 후퇴를 시작했는데 13개월 동안 1만 킬로미터를 커버하는 행군이었습니다. 9만 명의 병사와 2만 명의 민간인이 여정을 시작했고 90%가 살아남지 못했죠. 1935년 10월 마오와 남은 10%가 산시성 북동부에 도착해 지역 공산주의 세력과 합류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점점 더 위험해지면서 KMT와 CCP가 그들에 맞서 제2차 연합전선을 형성했고 제2차 청일전쟁이 시작됐는데 1945년까지 지속됐습니다. 1937년 12월 일본은 난징을 점령했고 2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당하는 난징 대학살이 발생했거든요. 게릴라 전술은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됐고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1945년 9월 일본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항복했고 중국은 4대 연합국 중 하나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내전이 재개됐고 1949년까지 지속됐으며 마오쩌둥과 그에 단련된 홍군이 마침내 중국을 장악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설립됐고 55세의 마오쩌둥이 나라를 이끌게 됐는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여겨졌거든요. 마오는 처음 몇 년 동안 땅을 농민들 사이에 재분배하는 주요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토지개혁 운동으로 알려진 이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지주가 처형됐고 1958년 대약진 운동이라는 사회경제 캠페인에서 중국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3천만에서 4,500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죠. 개혁은 집단화에 초점을 맞췄고 공동농사가 도입됐는데 아무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뒷마당 용광로가 철강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구현됐지만 철강 생산은 예측 가능하게 실패했고 식량 생산에서 중요한 인력과 자원을 전용했거든요. 1959년까지 대기근이 시작됐고 기근은 수천만 명의 중국 시민을 죽였으며 마오의 국가주석 사임을 강요했습니다. 1966년 마오는 다시 국가주석이 됐고 두 번째 개혁기간인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자본주의 정서의 모든 잔재를 파괴하고
마오주의 권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홍위병이라는 학생 주도 청년 조직을 동원해서 반마오 정서를 진압하도록 장려했죠. 홍위병 병사들은 마오를 신처럼 숭배했고 무엇이든 요청받은 대로 했습니다. 이는 홍색 8월이라는 일련의 학살을 박차를 가했는데 1만 명이 죽었고 27명의 교육자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학생들에게 살해됐죠. 수많은 다른 지식인과 노인 시민들이 고문당했고 경찰은 폭력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사원과 경전, 역사적 장소들이 홍위병에 의해 파괴됐거든요. 1968년 마오는 공식 군대를 사용해 질서를 회복했고 홍위병을 시골로 추방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까지 50만에서 200만 명이 사망했죠. 1976년 마오가 죽었을 때 그는 약 4천만에서 8천만 명의 굶주림, 과로, 대량 처형으로 인한 죽음이 그의 이름에 귀속됐습니다. 마오는 덩샤오핑에 의해 계승됐는데 그는 마오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장 주도도 경제로 약간 더 개방된 중국으로 기울었고 중국의 무역과 경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1989년 봄 대학생들 사이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한 주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 주석 후야오방이 1989년 4월 15일 73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전환점이 왔는데 그의 죽음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화의 상징이 됐고 그의 장례식이 4월 22일에 시작됐으며 공개 모임이 그를 기리기 위해 여러 중국 도시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모임들은 나라의 민주주의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시위는 베이징 중심부 천안문 광장이었으며 경찰과의 충돌 후 계속 성장했거든요. 학생들은 정부와의 대화를 원했고 통치 계층을 위한 7가지 요구를 작성했습니다. 후야오방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견해를 올바른 것으로 확인하고 정시현 반대 캠페인과 부르주아 자유화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국가 지도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신문을 허용하고 언론 검열을 중단하면 교육 자금을 늘리고 지식인 급여를 인상하고 베이징의 시위안을 종료하며 공신 미디어에서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죠. 학생들이 요구를 공산당 위원회에 전달하려 했을 때 경찰이 다시 그들을 차단했지만 그들은 계속 대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국가의 대학에서 파업이 시작됐고 정부는 시위에 대해 더 가혹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두려워한 그들은 학생들이 시민 불안을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양측의 더 큰 분노로만 이어졌거든요. 10만 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나와 정부가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이들이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 이는 그들의 대의에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광장에서의 정부 연설은 성공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양보하지 않았죠. 정부 내에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논쟁과 많은 내부 혼란 후 많은 관리들이 해고됐고 5월 마지막 2주 동안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군대가 베이징으로 명령받았지만 군대는 대규모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베이징 시민들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 미술 학생들은 민주주의 여신이라는 거대한 종이 마수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는 공산당에 대한 그들의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많은 서양 언론인들이 광장에 주둔해 있었고 사건들을 전 세계에 방송했죠. 6월 초까지 정부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3일 인민해방군이 베이징으로 명령받았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천안문 광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요구하는 긴급 방송을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듣지 않았거든요. 군대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시위대는 버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고 군대가 돌격 소총으로 사격을 시작하도록 촉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서 군대 갱단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죠. 일부 병사들은 돌과 화염병을 휘두르는 시위대에게 붙잡혀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후 구타당해 죽었습니다. 탱크들은 앞으로 행진하며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짓밟았고 정부의 천안문 광장 학살에 대한 어떤 추모나 인정에 대한 단속 때문에 혼란스러운 충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인들은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금지됐고 공식 사망자 수는 없지만 수백 명에서 1만 명 사이입니다. 6월 5일 아침까지 군대는 천안문 광장의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했고 시위대를 청소했는데 탱크맨으로 알려진 한 유명한 시위대가 그날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사진작가 제프 와이드너가 탱크줄과 맞서는 한 명의 고독하고 비무장 시위대의 이미지를 포착했는데 탱크맨의 사진은 와이드너를 트위처상 후보에 올렸고
이미지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억압과 폭정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으로 채택됐습니다. 광장 통제에 이어 학생들에게 동조적인 태도를 표현한 모든 정부 및 국영 미디어 직원들은 직장을 잃었고 일부는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일부 알려진 시위대는 사실 이후 처형됐고 다른 이들은 긴 징역형을 받았죠. 민주주의 국가로서 반공산주의 시위에 대부분 동조한 미국은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모두 발표했고 서양 세계의 중국에 대한 의견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나라의 경제 상태는 갑작스러운 무역 부족으로 크게 약화됐거든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은 지구상 유일한 주요 공산주의 국가로 남았습니다. 이 글로벌 고립과 천안문 사건 이후 재정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재가 점차 해제되면서 1990년대 내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더 혼합된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폐쇄적인 외교 정책이 역전됐고 무역에 개방된 나라는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유명한 만트라 아래 계속 운영됐습니다. 1953년 6월 15일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시중시는 전직 홍군 구성원이었고 중국 내전 중 마오쩌둥과 동지였습니다. 그는 공산당 내에서 고위 관리로 일했고 나중에 천안문 광장 시위에 대한 정부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중국 정부의 호의를 잃게 되지만 1993년 은퇴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베이징 칭화대학교 화학공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1972년 진핑의 정치 경력이 시작됐는데 정부의 고위 관리이자 아버지의 전 부하였던 껑바오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껑 아래에서 3년을 보낸 후 시진핑은 허베이성에서 CCP의 부비서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책 시행과 당 조직을 작업하는 것을 포함하는 직위였죠. 그는 훌륭한 일을 했고 80년대와 90년대 내내 계속 정부 사다리를 올라갔으며 그 과정에서 유명한 민요 가수 펑리위안과 결혼했습니다. 1999년까지 그는 푸젠성이 권한대행 주지사 역할을 달성했는데 이는 그가 행정 통제력을 높이고 인프라 개발에 더 큰 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8년 후 또 다른 일련의 승진 후 주요 사회보장기금 부패 스캔들을 둘러싼 내부 혼란과 논란이 정부 내에서 많은 기회를 열었고 스스로 어떤 논란도 성공적으로 피한 시진핑이 이 기회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2007년 10월 신흥 정치인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인위원회에 임명됐는데 위원회는 정부의 최고 지도부로 구성됩니다. 시진핑이 후진타오 대통령의 후계자 동료 신흥 정치 스타이자 경쟁자인 리커창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 때 그가 국가의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이 상당히 분명해졌죠. 그는 2008년 봄에 부통령으로 선출됐고 같은 해 후반에 개최된 베이징 하계올림픽 같은 여러 주요 프로젝트를 받습니다. 그는 또한 홍콩과의 업무 문제에서 주요 인물이 됐고 후년에 그는 보시라이와 라이벌 관계에 갇히게 됐는데 그도 최고 경쟁자로 여겨졌지만 주요 정치 스캔들이 시진핑의 지도력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2011년 영국 사업가 닐 헤이우드가 충칭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된 왕리진 사건이 시작됐는데 철저한 살인 조사 후 살인적 진실이 드러났고 보시라이의 정치 경력은 완전히 파괴됐으며 그는 그와 두 번째 아내의 비행의 결과로 CCP에서 그의 역할이 숙청됐습니다. 이 스캔들은 시진핑에 방해받지 않는 권력 상승을 위한 길을 닦았는데 현대 세계에 대한 그것의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었어요. 2013년 3월 14일 시진핑은 전국인민대회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중국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신속하게 제정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반부패 캠페인이 시작됐고 그의 권력이 중앙 집중화됐죠. 이념적 통제를 위한 캠페인도 그의 선거 후 시작됐는데 CCP의 이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가 중국에서 소비될 수 없도록 인터넷과 미디어 검열이 강화됐고 민간인에 대한 감시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7억 대의 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략 시민 2명당 한 대꼴이죠. 게다가 사회신용 시스템이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됐습니다. 사회신용 점수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개인 시민들이 삶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고 CCP의 이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는데 재정 상태와 범죄 이력, 다른 그런 요인들이 모두 사회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까지 대통령 임기 제한이 완전히 폐지됐고 시진핑은 최근 세 번째 5년 임기를 수여받았으며 그렇게 단단히 통합된 권력으로 그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또는 적어도 원하는
한 권력의 나물 궤도에 올라 있거든요. 시진핑의 엄격한 권위주의적 지도 아래 중국은 멈출 수 없는 경제력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계속 산업화하고 제조 부문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죠. 인구는 이제 14억으로 치솟았는데 2023년 인도에 의해 근소하게만 추월됐고 나라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이 현재 시진핑의 대만 침공 잠재적 목표와 홍콩에 대한 그 외부 권력 강화로 고조되고 있죠. 중국이 막대하게 투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 개입의 증가를 느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식민주의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많은 서양인들은 확장을 향한 이 목표의 외교적 글로벌 함의를 두려워하는데 중국 군대의 어렴풋한 위협이 날마다 더 위협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 바로 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로 번성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중국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계속 공고히 하면서 종종 미래의 언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일의 다음 위대한 국가가 무엇이 될지 또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데 매혹적인 지역에 대한 한 가지 확실성만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연속 문명인 중국의 풍부한 역사를 구성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